여러분 강남 좋아하십니까? 강남 좋죠. 네, 강남 좋고 메리츠 메리츠 최고의 증권사죠. 예. 거기에 이 안에 사원도 있고 인턴도 있고 네. 대리도 있고 네. 제일 높은 건 지점장. 지점장. 그래서 강남 메리츠 증권 프리미어 센터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주린이 구조대 2부 이다솔 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과 정확히 같은 소개 감사합니다. 예. 반복 학습. 네. 주입식 교육. 네. 네. 그 지점장님이 저희 위에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아, 센터장님. 네. 아직은 센터장은 못된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다솔 지점장님. 요즘에 방송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저기. 아닙니다. 뭐 제가 3프로 요거 주린이 구조대랑 여의도 인사이트 가끔 거기서 나오고, 배웠나 네. 보다. 그리고 뭐 3.3 캠퍼스 여기 윤지호 센터장님이 그 3.3 캠퍼스라는 데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네. 제 첫 직장 그 팀장님이셔갖고 또 그런 인연이 있으시죠. 네, 제가 20년 전에 신입사원 때 처음 이렇게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셔서 한번 나와라 그러시면 제가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사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후에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좀 많은 구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한 달 반 정도 맞습니다. 되신 네, 것 네. 같은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의 흐름, 최근에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것 같은 흐름은 어떻게 찐반이라고 조금씩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지. 일단 뭐 지난 뭐 한 달 동안은 정말 뭐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락이 나타났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은 AI라는 어떤 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들, 거기에 필요한 캐펙스들,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세가 이어져 왔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가장 메인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주목받는 구간들이 왔었는데,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조정은 나왔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언급되는 조정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뭔가 이제 업황이 뭐 훼손됐다거나 혹은 AI에 대한 투자들이 실제 뭐 줄었다거나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속도가, 혹은 캐펙스 투자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과연 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적이 잘 나와도 상반기 같으면은 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실적 잘 나온 만큼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하반기 7월, 특히 7월은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 더 잘 나올 수 있어? 꺾이는 거 아니야? 꺾이는 거 아니야? 캐펙스 투자가 계속 발표돼도 꺾이는 거 아니야?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크아웃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우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걱정거리들이 가격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네.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이제 시장이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중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살살 녹는다라고 하죠. 살살 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을 뭔가 강하게 자신 있게 사주는 주체가 없이, 그러니까 빠지면 뭔가 계속 불안한 거죠. 빠지면 뭐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누군가가 또 팔고, 또 빠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걱정해서 또 팔고, 그러니까 이런 좀 전형적으로 좀 시장에 자신감이 없어진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 뭐 굳이 이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자고 하면 오늘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는 어찌됐건 이번 7월 조정의 가장 큰 의무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빅테크들이 과연 정말 지금과 같은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냐. 현금 흐름이 좀 말라가는 상황에서도 결국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구글이라는 이제 가장 큰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여기서 혹시 또 시장이 걱정하는 어떤 코멘트나
어떤 실적들이 나올까봐 사실 좀 굉장히 좀 뭐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아침에 샀던 사람도 뭐 단기로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구글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 줄이고 싶은 심리가 있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중의 특징이 이제 뭐 여러분이 지적하셨겠지만 유가가 상당히 좀 그 아시아장이 진행된 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이란전이 좀 뭐 재개가 되면서 점점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후티 반군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세력에서 이제 그 홍해로 나오던 대체 항로도 막겠다라는 영국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그러니까 딱 유가가 튀고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분봉이 좀 밀려가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뭐 앞으로 있을 구글 실적 발표에 대한 의문들이 커지면서 계속 빠졌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이 레버리지가 지금 계속 이제 녹는 과정이라고 뭐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이 한 2조 정도 매도가 있었고 네. 오늘 좀 그 수급의 특징이 보통 최근의 패턴이 이제 개인이 수급을 매도하는 날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날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 매도와 기관 투자 쪽의 금융투자 매수가 이렇게 핑퐁 같이 이제 수급을 주고받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금융투자도 팔고 개인 매도도 진행됐었는데 네. 보통 최근에 금융투자 쪽의 기관 수급은 대부분 이제 ETF 매수 매도라고들 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그런 있죠. 면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이제 개인 그 투자자분들이 현물 주식도 팔았고 이제 ETF도 같이 매도한 흐름들이 하루 종일 나왔고 그게 다 합치면 대략 한 3조에서 3조 2천억 정도가 오늘 좀 시장에서 소화가 된 것 같아서 네. 어찌됐건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거의 어떤 이 변동성이 계속 시장을 막 흔들어 왔었는데 이 변동성이 이제 계속 조금씩 이렇게 주식이 매도가 되면서 좀 이 수급적으로 좀 녹고 있는 중이라고 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개인들이 특히 심리가 많이 훼손이 된 거잖아요. 네네. 가능하면 탈출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수급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좀 요건들이 그럼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지금 그 장에서 어떤 수급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거든요. 그 변동성이라는 게 장이 똑같이 4천에서 출발해서 6천으로 가도 예를 들어서 한국장이 뭐 연초 4천에서 매달 조금씩 올라서 지금 6,500포인트에 도달했으면 아마 시장은 지금같이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6,500대를 가는데 이게 9,000을 갔다가 6,500을 오니까 사실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수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상승폭이 상당히 큰 해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걱정이 되는 건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자산이 채권이나 예금과 다르게 은행 금리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어쨌든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면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변동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은행이자 3%짜리 대비 뭐 주식 투자에서 한 15%, 20%를 추구하더라도 뭐 위아래로 뭐 한 뭐 10% 움직이는 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15%를 수익냈을 때 뭐 위아래로 30%, 40%씩 움직여 버리면 네네. 진짜 이제 좀 질리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나 혹은 수급이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거는 결국 변동성이 좀 줄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네. 이 변동성이 준다는 얘기는 빠지는 변동성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오를 때도 좀 뭔가 이게 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이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5월 29일 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이후에 정말 과거 한국장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변동성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품이라고 하죠. 상품 자체를 개발한 좀 정책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좀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뭐야 민주당 산하 뭐 K 주식시장 뭐 특위 뭐 거기서 2배 레버리지 1.5배로 축소하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뉴스들이 장중에 이제 나왔었는데 뭐 지금 뭐 논의되는 뉴스로만 봤을 때
증거금을 지금 3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네. 이걸 뭐 1억까지 뭐 올리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이제 2배 레버리지를 1.5배 레버리지를 1.5배. 바꾸면 어떠냐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레버리지 ETF를 들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네. 나는 2배를 노리고 샀는데 1.5배가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한 어떤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이런 매물들이 좀 계속 장중에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이 좀 안정화돼 있으면 누군가가 팔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걸 싸게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들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일단은 뭔가 불안하니까 이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는 대기하자라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1.5로 바꾼다는 게 가능은 한 거예요? 1.5로 바꾼다는 거는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뭐 참여자 총회 뭐 맞습니다. 모아서 참여자 총회라고 진짜. 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주주총회처럼 네. 실제 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주들이죠. 예. 소유주들을 모아서 의견을 이제 취합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일단 진행되는 것도 불편한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런 뉴스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이게 매도가 나오면서 뭔가 다른 불안한 요인들이 있나 싶으면서 다른 종목도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그 수급의 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뭐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참여자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자꾸 군불만 때우지 말고 네. 요거는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하려면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1.5배는 불가능하도 뭐 1억으로 올린다 네네. 이러면은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보다는 어쨌든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 이 레버리지 ETF의 증거금을 상향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 뭐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1억이 적정하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초창기 때 이제 레버리지 ETF 계좌를 튼 투자자들 중에서 증거금을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의 비율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뭐 90%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이제 올린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실제 이제 필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아니 5천만 원 이상이 90%라는데 3천만 원은 더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저거는 의미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3천만 원으로 올릴 때도 이게 뭐 크게 뭔가 변동성이 줄지는 않겠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증거금을 상향 특히 뭐 1억 원 억 단위로 상향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변동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반론들이 있겠죠. 아니 투자라는 게 누구나 다 내가 다 같이 투자할 수 상장 종목인데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어야지 1억 있는 사람은 뭐 투자하고 뭐 500만 원인 사람은 투자 못하게 하면 이게 공평한 거냐 또 이런 또 약간 뭐 좀 정치적인 해석 내지는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책 당국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조금 더 과감하게 이 변동성을 제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이런 실제 경제적이거나 실무적인 입장 외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좀 계속 늦어지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사실 시장 전체로는 뭐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케이트님께서 민증 까고 레버리지 오부제 하면은 어떠냐 그러는데 민증 까고요. 민증 까고 뒷번호로 해서 네. 뭐 1하고 9는 월요일 날 월요일은 19, 화요일은 아니면 28. 차량 오부제처럼 그렇죠, 네, 네. 나쁘지 않은데? 정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뭐 그러면 그 1.5. 공휴일 걸리신 분들은 이제 매매를 못 하시게 되겠네요. 이제. 뭐 그렇네요. 빼고. 대체 매매일을 드려야 그렇네요. 되나 이제. 네.
대체 매매. 매매일. 그죠. 금요일 날 공휴일이면 이제 월요일 날 대체 매매일로 이제.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변동성이 줄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유 없이 10% 하락을 맞고 또 이유 없이 또 10% 올라가서 옆에서 박수 치니까 나도 박수 치고 있고 이런 변동성은 네네.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마침 나왔는데 어차피 해외에도 막 3배씩 있으니까 네. 이 상품이 국내에서 하라고 달러 유출 막으려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침 그때 전자닉스가 너무 급등하면서 잘 가니까 급격하게 오르고 외국인이 파생으로 장난질 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사태가 난 거라 네. 전자닉스의 변동성이 나중에 좀 지나가서 하면 적응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일단은 뭐 구조 뭐 자체는 뭐 다른 데도 있는 구조기 때문에 뭐 다른 증시에 있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해외에 있는 어떤 레버리지 ETF랑 국내에 이번에 상장된 단일 종목 ETF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장됐을 때 나스닥 지수나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표 인덱스들에서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러니까 단일 시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크지만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훨씬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이 움직일 때 전체 지수를 쥐고 흔드는 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동폭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나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타이밍이 과거 평균보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시가총액이 뭐 20-30%이던 시절보다 훨씬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 ETF 자체가 다른 나라도 있는 상품이지만 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거래 많이 되는 뭐 종목이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략 최근에 하루에 이 ETF가 한 3조에서 4조 정도 거래가 됩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는 3조를 이제 사는 거고 누군가는 3조를 이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네. 이 매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한호가씩 체결이 돼야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3조 사고 누군가 3조를 파는 건데 그렇죠. 실제 하이닉스라는 그 단일 종목의 현물 거래량은 사실 이미 그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이거보다 더 크게 거래되고 있는 현물은 사실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종목으로 따지면은 이제 비중이 낮은 레버리지 ETF가 문제가 되냐라는 어떤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결국은 이 레버리지 ETF라는 거의 구조가 2배의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파생 상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LP? 그렇죠. 라고 LP 그래서 뭐 요즘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숏감마, 뭐 롱감마에서 감마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3% 오르면 레버리지 ETF가 6%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네. 현물 이외에 선물을 매수를 해서 2배의 변동폭을 만들어줘야 상품 자체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ETF를 샀는데 어떤 내 종목이 3% 오를 때 4% 오르는 레버리지 ETF면 상품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이 종목이 3% 오르면 나머지 3%를 추가적으로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현물 이외에 다른 수단의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기계적으로. 네.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 3%가 빠지면 6%를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 매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이 현물을 하이닉스 현물이 하루에 뭐 4, 5조 이상 거래되는 거는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뭐 시장의 거래 체력으로 뭐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일 종목의 어떤 선물이 그 현물 그 ETF 거래량의 이제 배수로 들어오는 선물 거래량이 지금 호가나 어떤 LP에도 수급 양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감당하기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선물 수급은 되게 취약하다라는 게 지금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우리나라가 선물 옵션의 거래량 자체가 제도적으로 조금 줄어 있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이거는 뭐 지수 선물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선물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거기다가 이제 막판에 보시면 최근에 많이 보실 수 있는 특징이 동시효과에 들어가면 그 3시 20분이 되면 10분 동안 동시효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딱 3시 30분에 거래가 KRX 정규장이 종료가 되는데 네. 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시 20분에 보면 5월 29일 이후로는 거의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뭐 종가 한 2% 정도에 마감할 건데 갑자기 3시 20분부터 막 6% 상승을 떴다가 막 갑자기 마이너스 2% 갔다가 1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심한 날은 뭐 한 갑자기 뭐 이 동시효과 때 마이너스 10%가 떠가지고 다 긴장해서 보고 있다가 막상 종가 되면 또 뭐 보합에 괜찮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되기 전에는 동시만기일이나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데일리로 그러니까 일간으로 경험했던 기억은 제 기억이 없거든요. 아, 원래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 것들이 이 장중에 체결되지 않은 그 선물의 어떤 이 체결들을 이 10분 안에 이제 해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ETF는 종가에 강제적으로 3천억을 팔아야 되는데 종가에 이걸 사주는 어떤 뭐 수급이 3천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업계 표현으로 호가창이 뚫린다고 그러죠. 이제. 아. 네. 그러니까 그냥 3천억대 3천억 나올 거 예상하고 3천억을 누가 받쳐놓으면 같은 가격에 끝날 건데 근데 누군가가 이제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3천억의 매도가 나오면 이게 뭐 보합에 끝날 게 저 밑에 갑자기 마이너스 뭐 10% 호가창까지 이제 들어가면 그때 또 부랴부랴 LP들이 뭔가 사고가 난 걸 발견하고 다시 이제 복잡하네. 호가를 제공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돈이 많은 외국인은 근데 진짜 즐겁게 정말 놀이터 같겠네요. 그쵸. 근데 이것도 근데 외국인도 우리가 그냥 퉁쳐서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뭐 이게 한 다양하죠. 명의 단일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외국인은 즐거울 것이고 뭐 어떤 외국인은 뭐 좀 뭐 같이 슬플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운영 경험이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운영 주체들보다는 해외 쪽에서 좀 더 먼저 시작해서 조금 더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해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국내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업계 전문가들이 뭐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LP의 역할이 좀 확대돼야 된다. 근데 LP라는 것도 사실 이 뭐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서 LP 역할을 하는 그 담당들이 자기 회사의 자본금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본금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호가 되는데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만 해도 이제 그 본인들의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대출도 해줘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IB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존에 쓰던 자금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남는 여력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P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LP가 이 대응해야 되는 규모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저희가 주린이 구조되다 보니까 네. LP를 또 살짝 모르는 분들이 네네네. 계실 수 있거든요. LP는 판인 줄 알아요.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LP는 네.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은 한없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LP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존재할 때 파생 상품은 이론적으로 뭐 이런 거죠. 2배 레버리지는 현물이 3% 오르면 6% 오르도록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선선물이 있을 때 선물은 이론적으로 현물 가격에 비례해서 어느 폭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론적 가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를 하다 보면 이 현물과 선물 간의 그 미스매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매수 매도 양이 좀 달라서 실제로는 2배가 올라야 되는데 2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LP라는 어떤 뭐 쉽게 설명하면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론적인 가격을 맞춰주는 거죠. 아, 이제. 만들어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 파생 상품이나 혹은 현물이 아닌 것들이 구조화된 것들에 있어서는 L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게 LP가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 이 상품은 존재합니다. 이 시장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2배 레버리지라고 만들었는데 3% 오르면 6%가 올라야 되는데 매일 4%에 끝난다고 하면 사실
어떤 투자자도 아, 이게 무슨 2배 레버리지 망한 하고서 거죠. 또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이 LP가 이 설계된 대로 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어떤 때는 매도를 하고 어떤 때는 매수를 하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최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대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LP의 이 유동성 총량도 되게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LP들이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할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 근데 결과적으로 LP가 이 물량을 더 크게 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자본금이 이제 커져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 자본금을 또 키우는 거는 뭐 어떤 증권사 자체에서 또 단독으로 뭔가 결정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주장도 일각으로는 있죠. 이 LP들이 조금 더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LP 역할을 하는 증권 운용 주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자본금을 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요청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일 수는 있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 필요한 거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씨가 말라서 시장을 떠나가기 전에 어쨌든 왜곡돼 있는 이 어떤 변동성을 줄여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뭐 LP의 역량을 확대하는 거를 포함해서 조금 더 좀 과감하고 좀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은 두벨 레버리지의 거래 자체를 좀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지금으로선 급선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가 대금이 좀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같은 상황들인 거죠. 이제 뭔가 그 전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뭐 레버리지나 베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를 선호했는데 네. 이제는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뭔가 훨씬 더 베타 값이 크니까 뭐 이런 걸 팔아서 넘어간다든가 처음엔 이게 문제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ETF를 샀다가 이제 물려버리니까 내가 필요한 이제 증거 금융이 자꾸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걸 판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팔거나 다른 걸 팔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팔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고 혹은 업황이 괜찮고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거래나 수급이 마르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평가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럼 결국 그게 왜곡돼 있으면 언젠가는 사두면 기회 아닙니까라고 말씀 뭐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 왜곡돼 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기업이 좋은 가치를 제값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장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왜곡들이 좀 풀리기 위해서는 좀 뭐 결과적으로 수급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오늘 나온 뭐 논쟁들만 봐도 아직까지 조금 뭐랄까 정책 당국이 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느낌들이 있어서 아, 네. 그래요? 정부 비판. 비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좀 글쎄 나라인가요? 문다 또.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급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빨리 해라. 무서운 곳이네 주린이 구조가. 같이 나락으로 떨궈서 그러니까. 구조하러 온 사람까지. 여기도 인사이트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네. 같이 날아가는 것이. 근데 조금 더 현장에 계시니까 네. 조금 더 조급해야 될 필요가 절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뭐 신중하다는 표현일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는 사실 한번 식으면 또 굉장히 다시 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시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부도 증가시키고 또 이제 어떤 개인들의 굉장히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는 게 증시의 역할이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뭐 다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거 하나하나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궁금한 거 하나하나만 물어보자. 물어보자.
저는 뭐냐면 네. 요거 써주신 것 중에서 네. 그 지점장님이 개인적으로 얘네는 실적과 내용 대비 너무 억울하게 빠졌다라고 보는 종목 얘기를 하시기 어려울 거고 네네. 섹터나 테마나 밸류체인 여기에 뭐가 있을까? 1, 2, 3등 꼽자면 일단은 1번을 꼽자고 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불리우는 소재 부품 소부장. 장비들을 1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꼽는 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이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처음에 업이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증설에 들어가서 물량이 증가하면 이제 Q 사이클로 간다라고 보통 저희가 과거 경험상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AI의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처음에는 GPU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TSMC 같은 이제 파운드리들이 파운드리들이 가져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메모리로 갔다가 낸드로 확산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어쨌든 투자를 언급하는 단계로 왔는데 지금 보면 사실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후에 그 증설하는 혹은 이게 양산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올해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인데 지금 보면 이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그냥 같이 이제 좀 쓸려내려온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그냥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해서 좀 모든 좀 다른 좀 좋은 종목들을 뭐 판다거나 혹은 증거금리를 막기 위해서 파는 현상들이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이제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 양의 QS 사이클로 갔을 때 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5월 대비 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쨌든 실적이나 펀더멘탈이라는 걸 신뢰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재 쪽 기업들을 최근에 좀 언급들을 많이 좀 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경기 사이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고 아직 이 기업들의 돈이 실제 이제 가계로까지 넘어가기 좀 어떤 직전의 단계거든요. 그럼 네. 기업들이 보통 돈을 벌어서 가계로 성과급을 보내서 가계들이 이제 월급과 성과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소비를 시작하면서 보통 경기가 이제 개선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올해 지금 상장 기업들이 상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도에 우리나라 어떤 가계의 어떤 그 근로소득이라고 불리우는 경기 지표는 올해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계로 돈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를 이제 살 거지 않습니까? 그쵸. 뭐 물건을 사던 나한테 필요한 뭐 제품을 사던 여러 가지 살 텐데 그럴 때 분명히 이제 이 지금 소외받고 있는 소비재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한 PER 20배에서 30배 받던 애들이 지금 다 막 10배, 12배. 원래 같았으면 한 10배 정도는 받는 기업이 지금 장이 빠지면서 뭐 다 5배, 4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이런 기업군들에서 자기 체력보다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언젠가는 정상화 되더라는 게 우리가 오랜 투자 시장에서 늘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나보면 늘 그때가 기회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잘 훑어보면 뭐 올해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소비재. 소비재 네네. 또 하나 뭐였지? 그렇게 두 개 말씀. 일단 섹터로는 그 두 네, 개가 섹터 제일 두개 저평가 말씀해 상태 주시죠. 같습니다. 네. 다 세 개 아니야? 집중을 안 했. 네, 알겠습니다. 소비재도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사실 삼양도 최근에 좋을 땐 반짝 좋았고, 그쵸, 네. 또 현대백화점도 언급을 많이 했었고, 네. 소비재가 여러 소비재가 있는 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수출이 되는 제품들이 훨씬 화장품. 보면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포함해서 뭐 라면도 사실 국내에서만 먹는 라면과 해외 소비자가 먹는 라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플이 바뀌듯이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지금 소비재의 트렌드는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뭐 문화적인 밸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인기가 생기고 네. 이 트렌드를 이제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소비되고 바이럴돼서 수출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소비재를 접근하신다고 하면 매출 비중에서 그래도 수출 비중이 최소한 30% 이상 아니면은 뭐 제일 좋은 건 50% 이상 수출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매출을 따져보실 때 이제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게 뭐 제일 좋은 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과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소비재 기준에서 이 주가나 멀티플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그 수출 비중이 한 10%에서 15%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과반 아직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5%는 너무 영향력이 없고 처음에 수출이 입소문을 나다가 15에서 2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수출 비중이 50%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익도 성장하면서 멀티플도 같이 올라갔던 게 과거에 이제 화장품, 뭐 불닭볶음면, 뭐 그다음에 꼬마 화장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거든요. 네. 네. 요 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수출 비중 한 15% 구간을 넘는 구간부터 그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브랜드를 확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수치를 좀 참고하시면 리서치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살짝 더 딥한 질문 드리기 전에 네. 그래도 짧게 저희 할 일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뭡니까? 네, 저희가 캐리어 캐리어. 들고 와봤습니다. 아, 예, 캐리어. 그냥 캐리어는 아니고요. 네. 알루미늄 파일럿 캐리어. 아주 튼튼한 게 장점입니다. 엄청 가벼워. 맞아요. 가벼운데 튼튼해. 튼튼하네. 네. 이거 엄청 가벼워요. 예, 맞습니다. 파일럿 항공 캐리어고요. 반투명 방수 커버까지 증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도 너무 좋겠다. 그죠, 여러분? 네, 근데 가격은 이제 정상가에서 50% 이상 큰 폭으로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8인치는 139,000원, 그리고 20인치는 149,000원.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어가 저렇게 열리는 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보여드리는 캐리어처럼 바로 끌고 다니는 모양 그대로 열리는 캐리어. 이렇게. 예,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보통 캐리어는 이제 아시죠? 끌고 갈 때 끌고 가다가 옆으로 뉘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지퍼 열어야 되잖아. 그거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끌고 다니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가볍다 보니까 구석구석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튼튼하면서도 강한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바디고요. 그리고 휠이 되게 편해요. 어때요? 지금 운전하기 되게 좋죠. 매끄러워요. 네, 이게 저소음인데 360도 회전 듀얼 휠이다 보니까 뭐 탈부착도 가능하고 굉장히 편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힘들 때는 저렇게 앉아도 되는 캐리어. 이제 휴가 시즌이고 해서 캐리어 많이들 이제 새로 또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할 텐데 요 항공 캐리어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볍기도 하고 튼튼하고. 와, 진짜 튼튼해. 네. 와. 그래서 한강 말고 이제 공항 가실 때 그리고 가까운 근교 여행 가실 때 또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요거 가격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18인치 캐리어는 139,000원 그리고 20인치는 149,000원. 싸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에요. 네. 너무 그리고 좋다. 장마철 방수 커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기도 좋아요. 복장이 애기- 오늘 광고 맞춤형이시네요. 아, 복장 자체가 여행. 오늘 여행. 꿀벌. 꿀벌로. 예, 꿀벌 네. 룩으로. 꿀빨러 여행 갈 때. 네. 그럴 때 이제 하나 캐리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빠르게 드릴게요. 네. 이제 좀 대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요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지점장님이 실제로 고객 포트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약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sek터라든지 오히려 조금 담아야 되는 섹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면 현금 비중은 이 정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저희가 와닿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 섹터들은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담아야 되는 섹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익 체력 대비 저평가에 있는 상태의 기업들이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올해나 내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주가만 빠져 있는 기업들, 어.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소비재. 혹은 뭐 소비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이번 사이클은 이제 최종적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AI 혁명이라는 어떤 키워드 하에서 계속 와왔던 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고자 하는 AGI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사실 수요만 놓고 봤을 때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사실 지금은 제가 조금 뭔가 당부드리고 싶은 혹은 뭐 제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엇 사고 뭘 팔고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조금 뭐랄까 평정심을 갖기 되게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아까도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어떤 매매들을 좀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이제 아까 멘탈이 흔들린다 그럴 때 뭐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매매를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조금 더 필요한 어떤 그 멘탈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거는 막 뭘 막 더 사고 뭘 더 팔고 해서 막 뭔가 막 갈아엎어야겠다 이런 것들보다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장의 변동성에 너무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한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의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너무 24시간 이 현상에 몰입하게 되면 나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돈 잘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과 좋은 여행 가고 잘 살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네. 막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위 이 투자에 매몰돼서 나의 일상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만둬야지 때려치고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막 장이 반등한다거나 혹은 이제 내가 충분히 찬찬히 이제 시장에 머물면서 기회를 보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내가 몰입해서 지쳐버리고 멘탈이 나가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에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벌 수 있는 돈도 못 버는 경우들이 결국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종목들이나 좋은 섹터들은 워낙 좋은 전문가들이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보고 있고 오히려 조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변동성에서 나의 루틴을 지킬 거냐 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또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결과적으로는 펀더멘탈보다 싸져 있는 기업들을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각자의 루틴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이 살짝 돌려서 잘 잘 피해 가셨습니다. 질문. 직설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직설적으로는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예. 소부장이랑 소비재 쪽을 좋게 보고 있고 줄여야 되는 건 없나요? 지금 시점. 그게 제일 예민한 거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이미 가격 조정이 일어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해다. 사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줄인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 좀 교체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뭐 조금 더 할 수 있는 팁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장이 반등할 때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압축을 해주는 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식 비중을 갖고 있더라도 네. 내가 10개의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10개의 종목이 장이 예를 들어 반등할 때 다 같이 오르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내가 조금 더 자신이 있고 조금 더 확실하다고 생각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내가 내 포트폴리오 나래비를 좀 세워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쓴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이 장이 반등할 때 내가 자신 있는 종목 쪽으로 같은 주식 비중을 가져가더라도 종목을 조금 압축해보려는 고민들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 있는 쪽으로 가지수를 좀 줄여서 그렇죠. 네. 집중을 네.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은 각자가 해야 되는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10개를 샀다고 다 같은 10종목은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애정이 있고 혹은 좀 더 자신이 있고 조금 더 펀더멘탈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나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만약에 여기서 한 종목만 남기면 뭘 남길 거냐? 내가 만약에 한 종목을 줄인다고 하면 뭘 팔 거냐? 그래서 최소한 이런 1등부터 10등의 순위가 있어서 기왕이면 조금 더 내가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좀 비중을 가져가는 게 네. 과거의 반등장에서 보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궁금한데 짧게만 네. 여기 메리츠 프리미어 센터에서 만나시는 부자분들, 울트라 부자분들, 그분들은 종목이 많아요? 아니면 오히려 종목이 적어요? 그거는 진짜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신 것 같아요. 아, 종목이 어. 많은 분들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은데 돈 번 분도 계시고 진짜 어. 집중 투자에 돈 번 분들도 계시는데 아, 뭐 제가 이제 만나뵈면서 좀 뭐 감탄하거나 혹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잘하는 투자를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투자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걸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 나는 과거에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테마주를 하는 분도 있고 가치 투자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스타일들이 있으신데 네. 이게 사람이 다 성격과 이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저 사람이 돈 번 방식이 꼭 나한테 100% 맞는 방식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음.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뭐 실패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어떤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버는 구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랑 안 맞는 장에서는 조금 덜 무리하고 나와 잘 맞는 시장의 패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네. 첫 번째는 살아남아라. 시장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머물다 보면 몇 번의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처음보다는 나의 재산이 좀 더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본인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것 중에 확률 높은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찾았다고 하면 반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다른 거 왜냐하면 기웃거리지 말고. 어떤 투자자도 모든 장에 다 먹는 사람도 없고 음. 뭐 부자이신 투자자분들도 하락장에서는 똑같이 손실을 보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면 한 사이클이 지나면 어쨌든 재산이 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똑같이 시장에 참여했는데 한 사이클 지나고 한 사이클 지났을 때 사이클이 지나갈 때마다 뭔가 자산이 깎이고 있다고 하면 사실 잘못된 투자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각자의 방식을 찾아서 반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을 뭐 내가 궁금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또 거기에 몰입돼서 그러니까 결국 뭐 포모에 빠지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일 것 같은데 나의 구간에서 확실하게 승부를 보는 게 제가 만났던 업계 선배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 얘기가 또 엑시스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해주신 메리츠증권의 강남 프리미어 센터 지점장 이다솔 지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